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자, 태양계 여행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구의 형제별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지구와 이제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공전궤도를 갖고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행성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크기하고 구성 요소, 밀도 뭐 등도 이제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약간 이제 물론 약간 크긴 합니다만 지름으로 따지면 약 한 5% 정도. 그러니까 두 행성을 예를 들어서 축구공만한 사이즈로 확 줄여버리면 이건 뭐 거의 똑같아 보이는 뭐 그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금성이 이제 지구와 상당히 그 유사한 환경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했던 과학자들도 이제 많이 있긴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사실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이제 싹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금성을 이제 찬밥으로 취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뒤에서 다시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은 이 지구의 형제별 금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성의 지름은 약 한 1만 2천 km 정도입니다. 지구의 지름이 여기에서 한 6, 700km 정도 더 나아가니까 이게 뭐 크기 면에서는 정말로 이제 지구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름으로 따지면 약 5% 내지 6% 정도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부피로 계산을 하면 세제곱을 이제 해야 하니까 부피로 따지면 금성은 지구의 약 한 85%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지구는 비슷한 크기의 행성에 비해서 철이 이제 아주 많기 때문에 핵이 이제 아주 단단하죠. 그래서 이제 무게도 평균치보다는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평균적인 밀도를 갖고 있는 금성의 질량은 지구의 한 80% 정도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20% 정도의 차이라고 하면 이건 뭐 그다지 큰 차이는 아니네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이게 아주 교묘한 아주 애매한 이런 수치이긴 합니다. 행성의 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태양과의 거리죠. 거리가 이제 이게 가장 절대적인 그 요소이긴 하지만 행성의 질량도 사실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 행성의 그 질량이 너무 크면 수소하고 이제 헬륨 같은 그런 기체까지 모조리 막 그 끌어당기는 그정 엄청난 그 중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목성이나 뭐 토성 같이 가스형의 어떤 행성이 이제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게 뭐 별로 무겁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가스형 행성은 되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 중심부를 단단하게 압축할 만한 그런 이제 중력이 없어서 이 중심부의 핵이 불안정해지게 되고, 요것은 결국 이제 행성 전체의 지각 활동을 이제 아주 불안정하게 만들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불안정한 지각 활동. 이게 뭐냐? 이건 뭐 그냥 가끔 화산 몇 개 터지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게 이제 뭐 아예 그 멘틀 자체가 통째로 막 뒤집어지는 뭐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몇 천만 년마다 거의 뭐 모든 지표면이 온통 그냥 용암바다로 뒤끓는다. 뭐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지각을 지탱할 수 있는 이런 그 안정적인 단단한 핵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중력, 그러니까 이제 질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게 바로 이제 현재 지구의 97% 정도의 수준이 커트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 요것보다 이제 질량이 좀 작게 되면 핵이 불안정하게 되고 결국 생명체가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지구는 정말로 이제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그것도 이제 평균적인 행성이라면 도달하지 못했을 그럴 그 커트라인을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넘겨서 안정적인 핵을 보유할 수 있었던 셈이 되는 거죠. 인터넷에서 금성 표면 사진을 그 검색을 하시면 과거 그 소련의 탐사선이 이제 직접 금성에 착륙해서 찍은 이제 사진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 사실은 뭐 산도 없고 뭐 계곡도 없고 바닥은 그냥 용암이 흐르다가 그대로 이제 굳은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의 풍경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평범한 돌바닥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듯한 뭐 그 정도의 광경이라고나 할까. 금성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대충 5천만 년 전쯤, 이건 뭐 사실 5천만 년도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긴 하죠. 어쨌든 이 5천만 년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멘틀이 완전히 그 통째로 뒤집어지는 그런 대격변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대격변으로 이제 금성 전체가 용암바다가 됐고, 그리고 이제 현재의 모습은 그 용암이 식어서 뭐 이루어진 것이다. 행성이 전체가 이제 뭐 부글부글 끓었으니까 뭐 산, 뭐 계곡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없었겠죠. 이러한 대격변으로 인한 그 또 다른 현상 중에 하나는 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기압에 있습니다. 이 대격변 시에 이제 지하 깊숙이 묻혀 있었던 그 다양한 원소가 이제 기체 형태로 지표면으로 이제 뿜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아주 높은 밀도의 공기를 구성하게 되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금성 표면의 대기의 기압이 이 지구의 약 한 90배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90기압이란 얘기죠. 도대체 이 90기압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이제 한번 감을 잡아 보시면, 우리 이제 부엌에 압력밥솥 한두 개쯤은 다들 뭐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이 압력밥솥이 터져서 이제 뭐 사고가 나는 그런 게 이제 신문에 가끔 이제 나긴 하지 않습니까? 요 압력밥솥이 버틸 수 있는 기압이 약 2기압 정도가 됩니다. 자, 2기압이랑 90기압. 이건 뭐 사실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웃기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제 지구상에서 90기압 정도를 체험하려고 하면 뭐 결국 이제 바닷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약 한 1000m 정도는 이제 내려가야 약 한 90기압 정도,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잠수함 중에 하나가 그 장보고호죠. 이 장보고호의 그 최대 자망 심도가 약 500m 정도니까 바닷속 깊이에서 활동하는 이 잠수함을 금성 지표면에 갖다 놓으면 바로 그냥 찌그러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엄청난 대기압에 걸맞게 이제 대류층 또한 이제 엄청 되게 두껍습니다. 무려 한 80km 정도가 달하죠. 이것도 이제 지구의 한 5배가 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두꺼운 대류층의 그 상부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대류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데 평균 풍속이 초속 360m 정도가 됩니다. 초속 360m 이게 어느 정도냐? 이것도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태풍 중에서 여지까지 이제 가장 강력했던 바람을 자랑했던 태풍이 바로 매미였습니다. 태풍 매미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이 매미의 그 최대 풍속이 초속 60m였습니다. 이 정도의 속도만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뭐 재해를 일으키고 완전히 뭐 전국에 다 작살이 났죠. 근데 여기에 초속 360m.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음속이 초속 340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보다 빠른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태풍 속에 있었다라고 하면 아주 조용할 겁니다. 왜냐? 소리가 이제 따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과격한 대기 활동이 지표면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아주 잠잠해집니다. 대기압이 이제 워낙 높아서 이게 뭐 꼼짝담짝 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죠, 이게. 그래서 지표면에 다다르게 되면 아주 고요해집니다. 게다가 이제 무지하게 뜨거워지죠. 이제 금성 지표면에 이제 온도가 약 한 460도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태양계에서 이제 가장 뜨거운 행성이 바로 요 금성입니다. 사실 뭐 400도가 넘으면 뭐 나무에 이제 불이 그냥 그대로 붙고, 한 450도 정도가 되면 납이 그냥 그대로 녹아내리죠. 근데 금성은 이제 수성보다 한 2배가량 이제 태양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뜨거울까? 이제 궁금하죠. 근데 그 비밀은 바로 이제 제가 방금 전에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두꺼운 대기층에 있습니다. 바로 이 두꺼운 대기의 대부분이 바로 이제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이제 대표적인 뭐 온실가스 효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최근에도 이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바로 이제 이 이산화탄소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지구의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 65만 년 지구 역사상 지난 65만 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이제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온난화의 영향으로 수많은 자연재해가 그냥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들이 다 모여갖고 이산화탄소 그 배출량을 줄이자라고 이제 합의를 한 것이 바로 이제 교토 의정서가 되죠. 네, 하지만 이제 이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해서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주장은 사실은 이제 몇 가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죠. 최근 들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요 보고만 봐도 자세히 보면 뭐 지난 65만 년 이래로 최고 수준이다, 이런 말이 이제 들어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적어도 65만 년 전에는 이산화탄소가 지금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은 이제 오히려 그 당시가 이제 지구가 역사상 빙하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 이제 근거로 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주장이 뭐 사실은 후진국들의 그 어떤 개발을 억제하려는 선진국들의 이제 음모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산화탄소를 이제 전혀 배출하지 않는 뭐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이제 더 밀어붙이기 이제 보급하려고 하는 누군가의 어떤 로비가 뭐 들어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떠돌고 있는 사실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사실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인 것만큼은 사실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런 이산화탄소를 뭐 줄이는 것이 나쁘다라고는 이제 절대 말할 수 없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뒷단에 누군가가 이제 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지 정도는, 요런 거는 이제 뭐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죠. 뭐 잠시 얘기가 샜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온 지구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 이산화탄소. 이 도대체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 이산화탄소가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왜 이 생 난리들을 치는가 싶기도 합니다. 이 지구의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달랑 0.04%에 그칩니다. 1%도 아니고 0.04%. 이게 뭐 하도 작아서 퍼센테지로 이제 표현하지도 않고 주로 이제 ppm이라는 단위를 쓰죠. 그래서 보통 뭐 한 400 ppm 정도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 정도의 농도만으로도 지구가 뭐 뜨거워지네 하고 이제 있다는 건데, 이게 좀 재밌죠. 여기서 이제 막 2배로 늘어나도 0.08%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금성은 이 이산화탄소가 전체 대기의 97%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이산화탄소 덩어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이산화탄소의 농도 때문에 금성은 이제 태양으로부터 받은 이 복사 에너지의 약간 1000배에 달하는 열기를 대기층에 머금고 있게 되며, 이 때문에 이제 그 표면 온도가 거의 뭐 500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그 온실효과처럼 비닐하우스 안처럼 이제 계속 복사열을 이제 1000배에 이르게끔 이렇게 이제 더 덮이는 거죠. 보통 이제 일반적인 행성은 햇빛이 받는 쪽은 더 뜨겁고 그늘진 곳은 이제 춥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낮이, 그리고 이제 극지방보다는 적도 부근이 더 뜨겁고 뭐 이렇게 되죠. 하지만 이제 금성은 지표면이 이제 밤이든 낮이든 적도든 극이든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균일하게 이게 뜨겁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산화탄소로 가득 찬 이 금성의 대기의 그 온실 효과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사실 뭐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금성으로 향하는 대부분의 태양 복사 에너지는 뭐 거의 지표면에 이제 도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성의 대기층 상단부에는 이 황산 증기로 이루어진 그 두꺼운 그 아주 두터운 이제 구름으로 이제 가려져 있는데, 바로 이 두터운 구름이 햇빛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반사를 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 그 금성의 대기에서 이산화탄소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구보다도 태양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이게 서늘해질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성을 감싸고 있는 이 황산 구름은 이제 빠른 그 대리 활동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그 태풍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번개도 치고, 심지어는 이제 비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비는 황산으로 이루어진 비죠.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산성비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황산비, 그러니까 뭐 황산 테러 같이 되는 거죠. 이 황산으로 이루어진 그런 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황산비는 이 금성 표면에 미처 도달하지도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금성 표면이 워낙 이제 뜨겁기도 하고, 또 기압도 이제 뭐 너무 기압이 높아가지고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그냥 바로 증발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구름을 만들었다가 비가 돼서 떨어지고, 그게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시 이제 증발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무한 반복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은 이제 바닥속 1000m와 맞먹는 그런 이제 강력한 대기압이 평균 온도가 460도인 완전히 장렬 지옥이죠. 뜨겁죠. 열지옥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하늘로 올라가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이런 황산으로 가득 찬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고, 이거 뭐 그야말로 이 금성은 그냥 불지옥이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별이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지구에서 이제 바라보는 금성은 이제 노란 빛을 띠는 아주 이쁜 천체입니다. 물론 이제 이 빛은 태양빛을 이제 대부분 반사하는 그 황산 구름 덕분이기 때문에 이런 빛을 띠게 되는데, 어쨌든 이 빛깔 덕택에 이제 황금 금자를 넣어서 금성,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서구권에서는 여기 이제 가장 이쁜 별이다 해서 미의 여신의 이름을 딴 비너스로 이제 이름을 불리고 있죠. 금성은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천체들 중에서 해와 달을 빼면 이제 가장 밝은 별입니다. 지구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데다가 태양빛을 이제 효과적으로 반사하는 이런 황산 구름이 별 전체를 이제 뒤덮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금성이 해와 달을 제외하고는 가장 밝은 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금성은 별이 아니죠. 보통 이제 별이라고 하면 태양과 같이 이제 항성, 자체 발광을 하는 항성만들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금성은 항성이 아니라 이제 행성 아닙니까? 때문에 이제 보다 정확히 표현을 하면 해와 달을 제외하고 가장 밝은 천체이다 정도가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러니까 이제 뭐 항성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은 겨울철에도 이제 쉽게 관측할 수가 있는 큰 개자리의 그 시리우스라는 별입니다. 이 시리우스만 해도 아주 이제 되게 밝아가지고 그 야경 불빛이 강한 도시에서도 나름 또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별이죠. 근데 이제 금성은 이 밝은 시리우스보다도 10배 이상 밝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굳이 뭐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금세 이제 눈에 띄어버리는 그런 이제 천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뭐 우리 어렸을 적에는 이제 밤하늘에 그 별자리를 이렇게 딱 보고 뭐 북두칠성이네, 뭐 카시오페아네,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애들은 뭐 우리 때처럼 이렇게 뭐 별자리 찾고 뭐 이야기하고 뭐 이러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게 공해로 이제 하늘이 뭐 뿌얘진 것도 있겠고, 야경 불빛이 이제 워낙 이제 강해진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이유가 되겠지만, 어찌 보면 이제 밤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도 없는 뭐 그런 이제 바쁜 일상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한번 제 생각을, 좀 슬픈 이야기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이참에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밤하늘의 별자리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와도 연결이 되니까 아이들과 함께 밤하늘을 이렇게 올려다 볼 기회가 있으시면 한 번쯤 써먹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계절은 겨울이 좋습니다.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에는 사실 뭐 이렇게 그렇게 볼만한 별자리가 이제 별로 없죠. 없다기보다는 도심 하늘에서 이제 눈에 보일 만한 그런 밝은 별이 그 여름 하늘에는 이제 뭐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아마도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의 하늘에서도 관측이 가능한 그런 이제 밝은 별은 주로 이제 사실은 겨울에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춥더라도 일단은 이제 계절은 겨울로 정하죠. 대충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그 저녁을 먹고 나와갖고 남쪽 하늘을 쳐다보시면
지평선 부근에서 이제 밝은 별 3개가 줄지어서 이제 나란히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별들이 이제 삼태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오리온 자리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별들입니다. 오리온 자리라고 하면 이 사냥꾼 별자리를 의미하는데 바로 요 줄지은 3개의 별이 그 사냥꾼의 이제 허리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 3개의 별이 이제 밤이 깊어질수록 하늘 높이 이제 뭐 떠오르게 되는데 이 별들을 가상의 선으로 이어서 이제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보면 아주 또 밝은 별을 이제 관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별이 밤하늘에서 이제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가 되고 오리온 사냥꾼이 데리고 다니는 이제 사냥개의 머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죠. 이제 크리스마스 즈음이라고 그러면 이제 한 9시쯤 그 이제 저녁 9시죠. 저녁 9시쯤 이제 시리우스가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아주 밝아서 서울의 이제 야경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아주 이제 밝은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 계절이 조금 이제 이르죠. 그러니까 10월이니까 아직 일러서 이 시리우스를 보려면 새벽 한 2시까지는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조금 이제 무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을 맞아서 가족들끼리 이제 여행이라도 가시게 되어서 밤에 산책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시리우스를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이제 삼태성 허리로부터 왼쪽 위를 이제 쳐다보시면 시리우스보다는 조금 이제 어둡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꽤 밝은 별 하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사냥꾼의 그 왼쪽 어깨에 해당하는 베텔기우스라는 그런 별입니다. 아까 그 시리우스와 이 베텔기우스 이 2개의 별을 기준으로 아주 큰 정삼각형을 한번 그린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 시리우스와 베텔기우스의 왼쪽에서 그 3번째 꼭지점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이제 아주 밝은 그런 이제 별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별은 이제 사냥꾼이 데리고 다니는 2번째 사냥개인 작은 개 자리의 엉덩이에 해당하는 이제 프로키온이라는 이제 별이 됩니다. 자, 이 시리우스와 베텔기우스 그리고 이제 프로키온을 연결하는 정삼각형은 이게 이제 아주 밝으면서 기하학적인 어떤 도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겨울철의 대삼각형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다른 별 자리의 이제 위치를 찾아주는 기준으로 아주 이제 자주 쓰이는 그런 별들입니다. 사실 뭐 천문학에 뭐 그다지 조회가 없다고 하여도 이게 뭐 기본 교양 수준에서 요 삼태성과 시리우스, 겨울철의 이 대삼각형 요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면 뭐 어디 가서 또 폼 한번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참에 또 사실 뭐 애들한테 이제 이야기할 거리 하나 챙기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밝은 금성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잠깐 제가 얘기가 샜는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금성은 아주 밝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관측하기에는 사실 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편에 그 수성처럼 금성 역시 지구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내행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서 볼 때 항상 태양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밤에는 이제 보이지 않고 낮에는 태양빛에 가려버린다. 뭐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근데 그래도 이제 수성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새벽이나 이른 저녁에 지평선 부근에서 이제 잠깐씩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성을 부르는 이제 순우리말로 이제 바로 샛별 혹은 이제 개밥바라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일터에 나갈 때 동쪽에서 아주 밝은 별이 눈에 띄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금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 저물 때 이제 저녁에 집에 오니까 개가 이제 밥 달라고 짖어대서 밥을 이제 퍼주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니까 여기 또 이제 아주 밝은 별이 떠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역시 이제 금성이었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처음 뜨는 별 해서 샛별이라는 이름과 개밥 줄 때 보이는 별이다 해서 이제 개밥바라기 요렇게 이제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근데 뭐 사실 저는 이제 샛별이나 뭐 개밥바라기라는 이제 금성의 우리말 이름이 왠지 그 해 뜨기 전에 일터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해 지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아주 이런 그 고난한 이 삶을 의미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갔고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진 하지만 이게 뭐 어감이 좋아서 그런 건지 이제 여러 분야에서 좋은 의미로 뭐 샛별 이러면서
많이들 이제 사용하시는 것 같긴 하더군요. 자지간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사실 이제 요즘이 금성을 간직하기에 아주 좋은 그 시기입니다. 아침에 그 해 뜨기 전 그러니까 이제 대충 5시에서 6시 사이 요 정도가 이제 될 것 같은데 5시면 아무래도 약간 이르겠죠. 그러니까 6시가 되면 하늘이 이제 이미 너무 이제 밝아져서 조금 힘들 테니까 한 5시 반 정도가 아마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요 시간대쯤에서 이제 동쪽 지평선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금방 눈에 이제 확 들어오는 별이 하나 보이는데 바로 그게 금성입니다. 이게 뭐 아주 밝은 데다가 다른 별처럼 이제 반짝거리지도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행기 불빛이랑 이제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저게 왜 안 움직이지 비행기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하시고들 하긴 합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금성이 가장 밝은 때라서 이제 더욱더 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금성은 이제 지구 안쪽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보름달 형태의 모습으로 이제 관측은 뭐 사실 불가능하죠. 태양 반대편에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밝게 보이는 모습은 바로 이제 반달 형태일 때 뿐이죠. 바로 요즘이 금성이 바로 반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금성을 보게 된다 그러면 가장 밝고 그리고 이제 선명한 그런 금성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 이제 금성을 찾는 김에 금성의 왼쪽 아래 멀지 않은 곳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금성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꽤 밝은 하얀색 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목성입니다. 목성 역시 또 행성이기 때문에 꽤 이제 나름 밝은 편에 속하죠. 당연히 뭐 시리우스보다는 훨씬 밝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 또한 이제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한번 더 나가 볼까요? 목성 바로 아래쪽으로 거의 이제 목성에 딱 붙어 있는 것 같은 붉은색 별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 눈치채셨겠죠? 바로 화성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은 이렇게 이제 금성과 목성, 화성을 한 방향에서 찾아볼 수 있던 아주 드문 시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금성과 목성, 화성을 이은 가상의 선을 연장하면 사실 이제 수성까지도 나타나긴 하는데 수성은 이제 거의 뭐 해가 뜰 때쯤에야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 뭐 이렇게 뭐 산이 없는 평야라든가 아니면 이제 망원경 정도의 도움이 없다 그러면 맨 눈으로 보기는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한쪽 방향에서 지구 근처의 형제 행성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지구의 그 형제 행성들을 직접 눈으로 이제 확인하고 싶으시면 요번 주 하루 날 잡아서 아침 5시쯤에 이제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일어나셔갖고 아침에 한번 이렇게 애들하고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성에 대한 관측은 뭐 사실은 뭐 이제 냉전 시대 때 그 소련이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요. 소련은 이제 금성 탐사를 위해서 베네라라는 이제 이름으로 그 금성 탐사 계획을 수립을 하고 1961년부터 약 24년 동안 모두 16개의 로켓을 금성으로 쏘아보냅니다. 근데 사실 뭐 16개 로켓 말고도 추가로 이제 수많은 로켓이 발사되긴 했지만 발사하다가 뭐 실패했다거나 발사대에서 뭐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뭐 계산을 좀 잘못해서 아주 엄한 곳으로 날아갔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로켓들은 이제 베네라라는 이제 이름을 부여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금성 근처로 날아간 로켓이 16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금성 근처로, 그 다음은 이제 금성에 조금 더 가깝게, 그러다가 이제 대기권에도 진입하면서 조금씩 금성의 이제 비밀을 밝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초기에 이 탐사선은 대부분 지표면에 도달하기도 전에 다 이제 녹아버리고 다 짜부라지고 뭐 이렇게 돼버렸죠. 워낙에 금성이 이제 불지옥과도 같은 이런 환경 때문에 환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속의 속도로 불어닥치는 황산 폭풍에다가 90기압이 넘는 대기압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납도 녹을 정도의 어떤 엄청난 고온 이거 뭐 힘든 얘기죠. 결국 이제 수많은 그런 이런 시행착오 끝에 금성의 그 악조건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이거 뭐 티타늄으로 이제 외벽을 만들고 뭐 질소 냉각 시스템까지 뭐 동원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성공적으로 지표면에 이제 착륙을 하게 되긴 하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베네라 7호였고 처음 탐사선을 발사한 후 약 10년이 정도가 이제 넘은 그런 시점이었죠. 하지만 이 7호 역시 착륙만 했지 사실은 뭐 사진을
한 장도 찍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 카메라에 달린 렌즈가 이제 다 녹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수정을 깎아가지고 만든 렌즈를 이제 장착을 한 그런 카메라를 달아서 결국은 이제 사진 촬영에 성공을 하긴 하는데, 이 탐사선이 이제 바로 베네라 9호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대부분의 금성 표면 사진은 바로 이 베네라 9호 이후에 그 탐사선이 촬영한 사진들일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16호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을 거듭해 가면서 이렇게 날렸는데, 16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시간이 조금 약간 넘는 시간을 생존했었다고 하는데, 뭐 사실은 이제 뭐 고온에다가 뭐 고압을 건디지 못하고 결국 이제 뭐 거기도 박살이 난 거겠죠. 근데 뭐 사실 이게 뭐 2시간이나 뭐 20분이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금성의 비밀이 이렇게 이제 밝혀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건 뭐 수성만큼이나 별로 그렇게 써먹을 만한, 활용할 만한 건덕지가 이제 없는 거죠. 일단 뭐 어떻게 활용을 할까는 둘째치고라도 이게 뭐 탐사선을 일단 착륙시키는 것조차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그런 극악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뭐 처음부터 엄두가 뭐 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소련의 베네라 계획 이후에 미국도 이제 탐사선을 띄웠고, 또 유럽연합에서도 이제 금성 탐사선을 이제 많이 보냈긴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지표면에 착륙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성의 이제 공전 궤도에 올라타서 마치 그 인공위성처럼 하늘에서 이제 금성을 관측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일단 착륙만 하면 거의 뭐 얄짤없이 2시간 이내로 바로 고출이 되는 상황이니까 뭐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접근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겠죠. 일본 애들 역시 지난 이제 2010년에 금성 탐사선을 이제 보내긴 하긴 했는데, 금성 궤도에 올라타는 데는 사실은 실패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때 이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해서 그냥 휙 하고 이제 금성을 지나치게 스쳐 지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그 탐사선은 그 태양 궤도에 올라타서 태양을 끼고 이제 뭐 빙 돌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올해 12월, 그러니까 올해죠. 금년 12월에 다시 이제 금성과 조인한다고 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때 이제 지난번 조인할 때 사용하지 않았던 그때 이제 보조 로켓이 그때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갖고 금성 궤도에 진입을 다시 한번 시도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과연 어떻게 될지는 올해 연말쯤에 한번 그 해외 뉴스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결과는 그때쯤 한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이제 가장 뜨거운 행성이라는 이 타이틀 외에도 한 2개 정도의 타이틀을 더 갖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제 공전주기보다도 더 긴 자전주기를 갖고 있는 유일한 행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역행자전을 하고 있는 또 역시 유일한 행성이라는 이 2가지 타이틀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금성의 1년은 224일입니다. 아무래도 지구보다 안쪽에서 돌고 있으니까 뭐 조금 짧겠죠. 근데 이제 신기한 것은 금성의 하루가 243일이라는 사실이죠. 이 정도면 뭐 그냥 거의 돌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이렇게 이제 자전이 느리게 되면 자기장 역시도 이제 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태양풍의 직격탄을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이제 물 분자는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되고, 가벼운 수소는 모두 이제 우주로 다 날아가 버리고, 조금 무거운 산소는 용암이 분출할 때 딸려 나왔던 나오는 이런 탄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이제 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지금과 같은 이 불지옥의 금성을 만드는 것은 뭐 이상할 정도로 느린 이런 자전 속도도 당연히 뭐 꽤 큰 한몫을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느리게 자전을 하는 행성은 금성이 이제 유일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 공전주기보다도 자전주기가 더 길다. 이런 것은 이제 아주 특이하다라고 밖에는 이제 뭐 얘기할,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금성만의 또 다른 특징이 이제 바로 이제 역행자전이라는 얘기인데, 별과 그 별에 딸린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가면하면 이 별의 그 자전 방향과 행성들의 공전 방향, 그리고 그 행성들의 그 자전 방향은 모두 사실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금성이
아주 예외적으로 반대로 자전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러한 현상이 태양계의 행성 중에서 금성만이 유일한 케이스고, 역시 참으로 이제 이거는 이상하다고라고밖에는 이제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왜 도대체 이 금성은 이렇게 느리게,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이제 있는데, 이게 뭐 아직도 아무도 답을 이제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유력한 이론들 중에 하나는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예, 눈치를 아마 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금성이 만들어진 후에 아주 커다란 외계의 행성과 또 충돌을 해서 그랬다. 뭐 이상하면 그냥 갖다 들이봤죠. 일단 충돌해서 그렇다라는 이제 설이 있습니다. 좀 지겹죠. 뭐 이거 뭐 대충 설명이 어려우면 무조건 어찌됐든 다른 별이랑 박치기를 해서 뭐 이렇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설이 됩니다. 뭐 어쨌든 또 다른 이제 가설로는 원래는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했는데 그 자전축이 이제 점점 기울다가 완전히 이제 점점 기울다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뭐 이렇게 됐다라는 이제 이런 설도 있습니다. 사실 뭐가 맞는지는 아직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우지가 뭐 좀 특이한 애다. 이 금성이 요 정도는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제가 수성이나 뭐 이번에 그 금성이나 어찌 태양계 행성은 이게 뭐 평범이라는 단어랑 이제 꽤 뭐 다들 거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죠. 이 우주라는 것이 정말 이 금방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함이, 오히려 그 특별함이 그냥 일상적인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좀 길어지긴 했는데 금성에 대한 소개를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성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